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지 현지 시간으로 엿새째입니다. 점차 유속도 줄어들고 수심도 낮아지고 있어서 헝가리에 급파된 우리 신속 대응팀이 오늘 중 수중 수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법 처리 공조를 위해서 인근 국가에 파견 중이던 검사 2명을 헝가리로 급파했고 헝가리 정부의 가해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김혜선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헝가리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시차가 한 7시간 차이 나죠.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사고 엿새째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생존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 좀 안타까운데요. 유속과 그렇죠. 또 수심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수상, 그러니까 물 위에 대한 어떤 수색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헝가리 잠수도 실제 들어가 보니 굉장히 시계도 안 좋았고 상황이 열악했다.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수상 수색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마 신속 대응팀도 그 어떤 유속이나 유량 때문에 작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로봇을 동원하고 또 ROV라고 하는 어떤 수중 드론까지 동원해서도 드론 자체의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도 기계적인 게 있고요. 그 어떤 조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만 이게 작동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거는 이제 바다나 깨끗한 물에서 사용하는 어떤 장비이기도 하고 수색 어떤 탐색이나 또는 어떤 다이빙이나 뭘 작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역할인데 이게 1.5나트 정도만 돼도 그 이상은 이게 작업을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 사이드 스킨 소나나 이런 거는 또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수심이 물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림자 같은 그런 형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정밀한 어떤 사고 경위나 또는 안에 실종자를 볼 수 없는 게 큰 단점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고 기계가 들어가도 그렇고 이제 시계 확보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물의 흐름이죠. 물의 흐름의 속도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계가 되겠죠. 어느 정도 시계가 확보가 돼야 직접 잠수부가 좀 투입될 수가 있는 건가요? 잠수부 투입은 시계하고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이제 어떤 일부러 그런 물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철저하게 그런 이론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 신안 해저 유물 같은 거는 그보다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촉각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네, 손으로 위에서 어떤 그 선체 내용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촉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속이 문제인 거네요. 유속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잠수부가 못 들어갔는데 기계인 수중 드론을 띄웠어도 그 유속을 감당하기 못했기 때문에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현지 상황이 그 정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그 강경화 장관이요 유실 방지용 그물망이라도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체에 남아있는 시신을 유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신속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주변에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헝가리 당국에서는 이 유실물 방지망도 설치 어렵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으다 보니까 그러면 구조물이라도 설치해서 이 선체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나 시신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속의 문제, 시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수심도 낮아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혹여라도 그 수일을 기다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유실될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강경화 장관은 이런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에요. 사고 지점 하류 14km 지점에서 유심을 한 6건 정도를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관광객들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자에 남은 어떤 DNA,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남아있다면 그걸 검사를 해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식반이 현지에 갔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이 좀 제대로 되려면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유류품은 그 유가족 입장에선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원을 확인하는데 또 실종 선고 이후에 사망 간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는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우리 정서상으로도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되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고 유가족의 입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이제 현지에서 수중에서 또 훼손될 우려라든가 원형이 제대로 이제 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결국은 이 사람 것인 것을 밝히기에는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도 필요할 것이고요. 머리카락의 DNA나 이런 걸 통해서 감식 결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전문가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지 당국의 전문가들의 협조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국내의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중 수색 오늘 중으로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헝가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헝가리 정부가 승인을 그동안 못 내줬던 것이 사실 여건적인 부분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좀 승인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헝가리 측에서는 최대한 이 사건을 빨리 종료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모든 걸 다 떠나서 거기 그 강에서 유람선으로 그 어떤 생계 유지나 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지금 홀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우리하고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걸 안전하게 모든 실종자를 구출해내는 게 저희 입장이지만 사실은 선체보다는 저희 입장은 그게 우선이죠. 그런데 헝가리 측에서 보면 반대로 바꿔놓고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분들은 어떤 자기 생계 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기들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자기들 그 관광선이 거기가 굉장히 많이 오는 데인데 그런 분들을 모두 다 당분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헝가리 측에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선체 우선 인양보다는 실종자 구조가 우선인데 이걸 안전하게 만약에 그걸 끌어올리는 과정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 만든 배가 아니고 목선이라는 거를. 그럼 목선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파손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유실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되도록이면 실종자 구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좀 지금 시기보다는 이제 물 흐름이 낮아졌고 수위가 낮아졌고 물 유속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보통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교육을 받는 대원들도 2나트 이상이면 금지돼 있어요. 달리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5나트 정도 된다 그러면 1나트가 보통 1852m 정도 가는 시간당 그렇게 흐르는 물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5나트면은 대략 한 10km, 9km 정도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돼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사고 유람선이 이제 목선 네. 나무로 제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양시에 이제 파손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일단은 하지만 우리 정부와 헝가리 정부가 협의를 해서 수색 먼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색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헝가리 정부는 빠르면 6일 정도에 인양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물론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수색 작업을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여건이 충분히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저는 그 헝가리 측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조류가 속도가 낮아지고 이제 그 강의 수면이 그 유량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다고 보면 전체 지금 어제 9m라고 그랬어요. 근데 8.5m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이 오늘 보니까 7m 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예. 그럼 2, 3일 더 있으면 그걸 더 떨어질 수 있다면 배가 보일 수도 있는 높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홀수를 따지면 배 높이를 계산해보니까 보통 한 4m, 5m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 1, 2m만 떨어지면 배가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시계도 안 보이고 조류도 센데
다이버가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이빙이 그래도 좀 쉽사리 할 수 있지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이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구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시간을 확보해서 수색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예,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람선 침몰하고 나서 수중 음파 사진이 공개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침몰되어 있는지 이 상태도 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보시기에 수중 수색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선체 내에 혹여라도 실종자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의미가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추돌 이후에 이제 파손된 부위, 충격의 부위, 그리고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고 원인이 또 분석되는데 원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후미 부분을 추돌했다, 어느 부분에 충돌이 있었다, 2차 충돌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선체의 그 상태를 확인하면 또 원인 분석에는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중 드론을 투입했다가 유속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된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후에는 조금 더 명확한 사진과 그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선체의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인양 과정에서 어떤 점을 부주하고 어떤 점을 올려야 이 온전한 상태로 인양할 수 있는지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중 사진에 대한 지금 여러 차례 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고 유람선은 이 머리끼리 다리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인근에서 찍은 영상이 추돌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그 헝가리 유람선이 추돌 후에 그 크루즈선이죠. 잠시 멈췄다가요. 그렇죠. 약간 후진했다가 다시 이제 계속 전진하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전문가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다른 방송에서 그 그림을 봤는데요. 이게 생각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어떤 그 국군의 날 예. 고공 낙하를 하죠. 고공 낙하를 하는데 낙하산을 딱 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오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 그럼 유속이 지금 역으로 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배가 역으로 흐르는데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올라가는 도중에 부딪혔기 때문에 서는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배를 뒤로 후진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상태에서 후진할 수 있는 이게 군에서 쓰는 전투함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후진을 할 수 없어요. 후진을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게 바로 그 군함 같으면은 이 가변 스크류라고 해서 스크류 자체가 똑같은 엔진은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스크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의 군함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배가 저게 그 가변 스크류가 설치돼 있을까 과연 그 많은 가스터빈을 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후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후진은 하지 않았을 거다. 후진했으면 다 인지를 했을 거라는 거죠. 뒤로 머물러 가는 거는 어떤 현상? 그 배가 부딪히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후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진했으면 선장이 반드시 인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잠깐 멈칫했다가 후진했다가 전진했다라고 봤는데 후진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잠깐 뒤로 밀려났다가 그대로 전진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예 인지를 못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그 강에서 저희도 훈련을 해봤고 강에서 왜냐면 고무보드나 어떤 다른 배 가지고 이렇게 접촉도 해보고 그런 접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그 순간적으로 접촉이 하게 되면 가는 배도 약간 멈칫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인 게. 그 배가 만약에 저런 큰 배가 후진을 하게 되면 스크류 자체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물 바불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런 작은 유람선이라고 해도 부딪혔으면 그 부딪힘을 인지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저분이 후진을 했다 그러면 인지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 변호사님,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뭐 제동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가 일정에 나오는데 만약에 사고 유람선을 목격을 했다면 그때 후진기어랄지 멈춤기어를 넣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진을 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약간 뒤로 밀렸다 할까요? 후진기어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바꾸기에는 상황이 너무 시간이 짧았던 거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20초, 뭐 40초간 머무르고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뒤로 밀렸다 다시 전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멈췄을 때 멈춘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운행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 왜 멈췄는지를 선장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뛰다니면서 뭐 구명 보트 같은 걸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원은 선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현장에서 사고 났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고도 갔는지 여부가 이제 도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헝가리 당국에서는 운행 기록, 비디오 장치 그리고 10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사를 했다라고 본다면 운행 기록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작은 배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항로가 겹치는 우려가 있으면 충돌 방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이제 운행 기록이나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후진하고 멈칫하는 그 수십 초 가량 시간 동안 그런 원인의 분석을 내부에서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멈췄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그럼 그 당시에 사고인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소위 말하는 뺑소니, 우리 법에 의하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주 선박으로 굉장하게 중하게 처벌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여하 상관없이 양형에도 헝가리 법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진 후 다시 나간 부분에 그 당시에 선장의 인식 상태를 밝히는 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징역 몇 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서 가압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압류 조치를 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증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관련된 전문 검사님 2명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외국 사법공조로해서 보내는 자료만 받지 않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외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그 검사님들은 그 해외 사법공조에 굉장히 그 베테랑이라고 하고 예전에 이태원 살인 사건도 주도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 오는 부분 그리고 외국에서의 재판 이런 것들까지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후에 구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유가족이나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비용을 쓰고 또 유가족에게 배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해야 될 업체에게 이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업체를 통해서 사후에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신속하게 지금 사전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임 비율은 나중에 나눠지겠지만 이 지금 대형 크루선 선박 업체가 배상 책임이 제로일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나중에 사후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루즈 선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 혐의가 태만하고 부주의인데 이거는 뭐 어떤 구체적으로 범죄 명시가 안 돼가지고요. 태만하고 우리나라 부주의라는 게 형법에 의하면 업무상 가실치사, 그러니까 업무상 부주의 태만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법에 의해도 업무상 가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그렇게 높은 형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선장도 살인죄로 구성을 해서 이제 높게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헝가리 당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약간 다르지만 현지에서 2년 내지 8년 정도의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보다 법정형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도주한 선박 구호 조치 안 하고 도주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취해질 수 있는데 헝가리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 당국에서도 많은 법률적인 의견과 증거를 같이 공조해서 제시해서 응당한 사법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은 됐는데 보석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이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선장 측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헝가리에서는 72시간 내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석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랑 달리 보석금 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고 6,1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예. 전자추적 장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치를 조건부로 달아서 보석 석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모두 유죄가 나오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석 조건으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기는 조금 단정적으로 이르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방법인데 아직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선체도 인양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하나 좀 더 궁금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법적인 차원이라면 이 구명조끼 착용의 의무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여기에 대해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헝가리이다 보니까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의무화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도 사실 구명조끼에 대해서 단일한 법이 없습니다. 배치 의무를 주거나 아니면 예. 착용 의무를 주거나 법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헝가리가 관행상 유람선에 거의 이걸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라는 그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배치 의무는 있어도 착용까지 강제된 의무는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대형 크루즈 선박이나 이 유람선 측에서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 수색과 구조가 우선이겠지만 사고 원인을 밝히는 부분도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회장님. 저렇게 큰 가해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 등 각종 안전 장치도 돼 있고 또 사고에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항공기처럼 블랙박스, 그러니까 통신 기록이랄지 이런 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또 누가 문제가 잘못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대략 그 항해 기록 장치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대략은 알 수 있지만 예. 이게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떤 기계든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항해 장치가 있다고 해도. 예. 근데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항해를 하게 되면 작은 배하고 큰 배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신호, 이제 만약 기관 고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신호 또는 빛신호, 빛으로 하는 신호 또는 무선 신호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돼 있는데 예. 이게 그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걸 했는지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가 있고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항해 기록 장치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왜 안 했을까? 그래서 그 사고 원인이 아직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많은 해군에서 생활을 해봤고 함정을 수십 가지 함정을 타보고 그런 걸 봐왔지만 언제든지 그런 큰 배가 작은 배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수신호, 빛신호 또 그 무선 신호 이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이분 도대체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인재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헝가리 시간으로 날이 밝으면요, 이 수중 수색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오늘부터 수중 수색이 개시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혜선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회 부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